내년 오늘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이 되기 2달 전인 3월 9일이 바로 선거날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개나리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렇게 딱 1년을 앞두고 정치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장하면서 여권의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로 짜여졌던 양강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당헌에 따라 딱 대선 1년 전에 사퇴한 겁니다. 하지만 태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선거는 몇 가지의 이벤트나 전략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 이상의 전략은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선을 1년 앞둔 날 일부러 여의도를 찾았지만 말은 아꼈습니다. 모든 결정은 사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그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한때 1, 2위를 달리던 두 여권 주자 앞에 윤석열이란 변수가 생기면서 더욱 신중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 1등을 기록한 걸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마침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내 주류인 친문이 아니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사퇴에 따른 깜짝 효과에만 그치지 않으면 제3주자 등판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정세균 총리가 이르면 4월 말쯤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걸로 보이는 상황. 최근 이 지사를 공개 비판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움직임에도 계속 당내 눈길이 쏠립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선 13잠룡, 즉 13명이 되는 잠재적 후보가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새 당 지도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경선 연기 주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대다수의 당원들 요구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경선 연기론이었지만 윤 전 총장의 등장으로 야권의 움직임을 보며 후보를 정하자는 논리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와 바로 이어진 지지율 급등은 현 시점에서 보면 야권의 호재입니다. 그동안 야권에선 안정적으로 지지율 5%를 넘기는 대선 주자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선까지는 1년이 남아 있습니다. 1년 전 지지율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최수연 기자가 앞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서울 시민에게 물어본 대선 주자 지지율입니다. 윤 전 총장이 19.3%로 23%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 범위 내 지지율 차를 기록했습니다. 제1야당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동안 대선 후보군에 지지율 5%를 넘기는 주자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대선까지 남은 1년 동안 지지율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당장 2002년 16대 대선 땐 선거 1년 전 시점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지지율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불과 1.6%. 하지만 경선에서 한마디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2017년 19대 대선 1년 전 때도 지지율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제3지대 세력화를 시도하다 기존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대선 전 1년 동안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당선된 사례는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정도가 유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1년은 긴 시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근데 유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양쪽 다 지금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들이.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집에서 칩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측근은 윤 전 총장이 최소 일주일 동안은 그냥 쉬기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이른바 빅3라고 불리는 주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1년을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인물과 그에 따른 변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예,
먼저 이재명 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주류, 즉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 지사가 친문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이 변수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등장하면서 만약 반문 정서가 윤 전 총장 중심으로 야권에서 모이면 친문 지지층이 친문의 상징을 찾아서 그쪽으로 또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지사에게는 좀 약점이 됩니다. 예. 그런데 당내 주류가 아니어도 당이 후보가 되고 또 대선까지 나간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요.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당내 주류가 아니었지만 경선에서 이겼고 대통령도 됐습니다. 대선 1년 전에 지지율이 높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표적입니다. 지지율을 관리하다가 역전당했다는 평가인데 이 지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보면 야권으로 분류되지만 당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숙제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소속의 제3 후보로 가느냐 아니면 제1야당인 국민의당에 입당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3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 적이 없다는 게 고민이고 또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지지층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 야권의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당을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숙제가 있습니다. 이 야권 신당이 야권의 주류가 돼야 합니다. 주류가 아닌 야권 신당이 실패한 사례가 지난 대선에서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주도했던 바른정당입니다. 원래 바른정당의 계획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야권의 주류가 되려 했지만 반 전 총장이 그 전에 낙마하면서 존재감이 떨어졌고 결국 자유한국당에 흡수됐습니다. 예. 지금 지지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지율만 보면 사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1년 전에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전에는 1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귀국한 뒤에 지하철 티켓을 구입할 때 어색했던 장면들, 또 꽃동네를 찾아갔다가 역시 서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얼마 못 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만약 정계 개편을 주도하려면 역시 지지율이 생명인데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를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대표에서 물러난 이낙연 예. 대표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는 국무총리를 했고요. 당대표도 지냈습니다. 민주당의 주류였죠.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그래서 어대낙이라는 말로 대세론까지 형성했지만 예. 연초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다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반전의 계기를 삼아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면 당의 주류였지만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경우 2007년에 정동영 전 의장이었습니다. 역시 이낙연 대표가 반면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빅3라고는 하지만 아직 대선까지는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구도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무현 후보였죠. 1년 전에 1%대 지지율이었지만 1년 뒤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크호스로 정세균 총리, 유시민 씨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크호스의 숙제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참신하고 신선해야 되고 또 대중에겐 파괴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앞에는 가족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지만 검찰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회 협찬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김 씨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2010년 10월쯤부터 올라 2011년 1월 한 주당 7,000원대를 찍었습니다. 두 달 뒤인 2011년 3월에는 장중 최고가 8,3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번 달 말입니다. 주가 조작 범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득 본 금액이 5억을 넘으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결론이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3월로 보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협찬사들로부터 불법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해 11월 세무당국으로부터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전시회 협찬사와 주최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는데 아직 김 씨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 확인과 관련자 조사는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